강풍이 분다 저길 보아라 죽은 자의 혼백으로 살아온다 담력의 발구발에 쓰러졌던 풀들을 우리네 땅 가득하게 일으켜 세우는구나 바람이 분다 욕된 역사 위 해방의 깃발 되어 저기 오는구나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축산과에서 이제 주로 강의 많이 받았고, 이제 학생들 이제 목요일 날 해가지고 전부 요리 다 모이게 한대요. 여기 이제 기숙사 있고, 요 자리. 여기는 아닌데요. 보호단지만 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밑에도. 근데 여긴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죠. 여기는 누가 인쇄하게 될지 모르니까. 벌써 이렇게 몇 개가? 시작하지도 안 보여. 새로 칠하든지. 원래 이 느티나무가 없었고, 이 자리에 은백양이 있었어요. 큰 게 있었는데, 이제 집회를 이 자리에 한 이후에 은백양을 베버렸다고. 네. 그리고 이 느티나무는 아마 한참 있다 심었을 거예요. 몇 년 지나가요. 네. 바닥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가져가고 있다. 법법에 가정한 일신헌법의 모든 구절이여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일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하고야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구정의 결과라는 것을 금일 우리는 어제를 청산하기 전에 내일을 청렴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구정 시점으로 이 처참한 일정속대 야성을 향해 불태진의 결의로 진격하자. 우리 대한학교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명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구개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되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분명한 피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스러운 저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명실상부하게 아침에 이제 애들 다 학교 가니까는 아이들 5시간 넷을 학교 보내고 이렇게 앉아있을래 신문을 보니까는 농대 김상진 활복자살 이게 이렇게 썼는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보고 사오보고 이것 좀 읽어봐. 아무 소리 안 하고 신문을 내려놔. 그리고 그냥 옷을 들쳐입고 지금 수원으로 내려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대문에서 마주쳤다고요. 학교에서 그날 일찍 끝났어요.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집에를 오니까 엄마가 혼자 계셨는데 마루에서 막 서성서성 하고 계신 거예요. 얼굴이 막 사색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 정신이 없어요. 말이 막 두서가 없으면서 어떻게 됐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 보고 상황을 보고 전화를 할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럴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때 가서 전화가 오기를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조금 정신이 나들어가는 것 같으니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끊었죠. 끊고서는 거기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의식은 없고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잠깐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서 오빠 정신이 들었느냐고 그랬더니 나를 보고 너 왔니? 그러고선 또 정신을 놨어요. 그러면서 또 허리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하길래 내가 이렇게 허리 있는 데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니까 양손에 피가 하나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새벽 6시쯤 왔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술실로 막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싣고 다시 이제 아마 동맥이 끊어졌었는 그것만 봉합을 하고 하정맥이 끊어졌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아마 봉합을 했는지 근데 거기 도립병원에는 그걸 수라는 기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빨리 서울로 옮겨야 된다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막 앰뷸런스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도착하자마자 막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빠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못하게 했죠. 못하게. 지금도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금방 살아있었는데 금방 내 옆에서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왔는데 이건 무슨 청천벽력이고 무슨 소름도 대설해야 눈물 난다고 너무 기가 꽉 차니까 어리벙벙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앉아서 시컨 가서 울고 앉았더니 물론 이제 김상진이가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고 이제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썩 잘 못했는데 아주 예의도 바랐어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일도 잘 했었고 이제 그 사건 일어나는 날도 자기가 이제 과외 세미나 자기 차례인데 스킵하지 않고 가서 부족하긴 하지만은 성의껏 다 발표를 하고 그랬죠. 그 사람이 평소에 살던 성실함, 겸손함, 예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표출된 게 아니냐. 75년도 3월 한 중순쯤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말수가 이렇게 적으면서 좀 과묵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상당히 진지하고 신중한 그런 다음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낭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깊이가 깊고 결단력이 있고 작지만 최소 몸은 작지만 다음력은 다 매우 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모임은 대단히 독특한 그런 모임인데요. 우선 모든 모임에서 모든 모임원들은 모임원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하늘 정신을 생명으로 삼아 힘껏 배우고 쉬지 않고 노력하여 내적 충실과 민족헌에 불타는 모임원이 될 것을 맹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정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한민족의 어떤 우리 배경 그리고 그 한민족의 정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시민을 양성해내는 그런 모임으로 어떤 한민족의 정신이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잡고 왔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왔는가, 그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문화라든지 뭐 농촌의 그 현실의 바탕을 둔 어떤 문제점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학술 활동을 통해서 주로 이제 세미나로 이어집니다만은 그런 것을 발표하고 서로 그 토의를 하고 이러는 그 활동들이 주로 되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제공해주는 시기였어요. 우리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삼성기한 반대 투쟁도 있었고 또 위수령도 발동이 되던 그런 시기고 또 70년대 같으면 전태일 열사 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학생들 모두가 그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소위 역사적 인식과 어떠한 이념적 좌표를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목말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정립을 하고 싶고 그러한 운동의 이론적 틀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의 둘에 대한 그 만남의 기회와 토론 이런 것들을 아주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둘이 시간을 함께 오랫동안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전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야당 의원들은 결사적으로 개헌 저지에 나섰지만 개헌안은 기습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찬성파 의원들이 모여 개헌안을 심야에 변칙 통과시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집권의 기회를 열어준 삼선 개헌안이 69년 이해 통과된 것이다. 일반 그 노동자들은 사실 먹고 살기 바빴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는 그 뭐랄까 어떤 그 기업주가 어떤 횡포를 부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뭐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전태일 씨가 그 목숨을 이렇게 버린 다음서부터 이게 노동운동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갖고 계속 사회적으로도 전태일 씨가 뭐 노동부로 총무처로 뭐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뭐 신문사로.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 그 노동법. 뭐 분명히 있는 노동법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그 죽어버린 노동법 그 책이 적힌 그 두꺼운 노동법 책을 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몸에다 불살라서 산화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대개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국민학교 나오면은 그냥 다 성경직물, 대한방직 이런데 직물공장, 방직공장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다 부모님 갖다 주면 그게 그냥 효녀였어요.
학원에 군인들을 진주시켜가지고 탄압을 자행을 했죠. 칠사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어요. 이게 이 독재 정권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믿어도 좋은가? 그런데 얘기는 바르고 혼란과 혼선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유신 독재, 영구 집권 독재로 가는 거죠.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재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정부에 의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혁명을 기도한 반정부 조직이 됐고 서울대생 이철 등을 비롯한 학생들에겐 대대적인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유신시대에는 정치적인 반대자를 탄압하려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조종을 해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한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갖고 해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백 명 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하고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 이르는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놓지 않겠다. 이런 게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른바 유신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북 7.4 공동성명을 합의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을 속였죠. 종신토록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빨갱이로 몰고 박정희 씨는 그 당시에 자기 권력에 부담이 되는 모든 사람은 해치우고 탄압하고 감옥 쳐넣고 테러하고 그랬습니다. 공포로 사회를 전부 가득 채워버렸던 거죠.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직장 앞으로 사회 나갈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신 반대 데모 이런 거를 이제 그 당시에 학생회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신에 관한 얘기하고 데모를 한다니까 반대 유신 철폐 데모를 한다니 동참하다 이런 얘기하고 생진회가 나고 둘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통제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게
좀 강하게 얘기했죠. 그 제일 마음 아파했던 게 제대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친구들이 막 투옥돼 있고 데모만 나오면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나오고 그거를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거를 너무너무 못 견뎌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글 같은 거 쓴 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난 또 글로만 그칠 줄 알았어. 설마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오빠는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고 응? 그렇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어 했어요. 이제 복학을 1974년도 2학기에 했는데 복학을 하면서는 사실은 장래 취업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14년도 이제 말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에 관해서 동아일보 사건이 생기면서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격하게 가니까 이제 한우 후배들 모임에 가서 토론회도 적극 임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915년도 이제 1학기 3월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대학의 학생 데몬스트레이션 문제 또 농대의 그 데모를 하다가 구속된 학생회장의 문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면서 좀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까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인혁당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연락이 왔어요. 그 김창진 열사한테 저녁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냐? 그 안종근 조교 그 실험실에서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데모 하기로 돼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날 데모 하는 거로 이제 통보가 4월 통문이 다 왔는데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김창진을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 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갑자기 던졌어요. 내 생각에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다. 라고 본다. 뭐 그게 진정한 용기 아니겠냐. 그렇게 나도 설렁하게 얘기하고
술도 사대고 끝나서 가자 이랬는데 각자 이제 안박사가 흩어지고 근데 안박사는 이제 그 전에 또 그 상민이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느닷없이 와서는 뭐 이제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한참 먹다가 박동희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품에서 칼을 꺼내서 보여주고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학생들 집회 얘기하고 시국 관련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칼을 하나 샀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씩 걸어서 이제 그 집, 하숙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농대 부문에서 이제 저쪽으로 서운동으로 가는 쪽에 걸어가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뭐 밑에 막내고 집에 뭐 부모님도 계시고 딸도 많고 그러니 내는 뭐 하나 좀 희생해도 지금 군대 갔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져요. 자기 방에 왔더니 이제 내일 데모할 때 쓸 그 원고를 하나 만드는데 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지금 양심선언문하고 대통령 이제 그런 통계장 그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심각한 얘기에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내일 그래서 별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약간 그 충격이 온 거죠. 그 보고. 4월 11일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저하고 같이 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침 식사를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 속이 좀 불편해서 그러면서 너나 먹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자꾸 체근을 하니까는 계란 후라이만 하나 먹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배를 짚고 이렇게 문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등교해서도 저한테 가방을 맡기고서 그쪽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학교로 등교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에 있었던 모임에서 들었던 부분들이 단식 투쟁을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그럼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등교를 했는데 등교하고서 그 교정에서 가방을 제 가방을 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었던 정자나무 밑으로 가고 학생들이 이제 문집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시위 현장은 지금은 이제 수원농대 캠퍼스가 관악산 아래로 옮겼지만 그 당시 본관 발에 앞에 이 열달한 잔디밭 밑에는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0~300명 정도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좀 시간이 그때 뭐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강의실 나와서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진이 먼저 가 있었고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고 사람들이 쭉 에워쌌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성기가 양심선언문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양심선언문 정례 양심선언문을 손에 들고 읽어내려다가 거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속에서 빼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치켜들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가자 바로 배에 찌르고 그 올렸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상당히 그 숙연해지고 그런 것을 그냥 나는 그냥 생각지도 않게 학생들 데모하는 것을 가서 본다고 가서 봤는데 그것을 그냥 우연히 그냥 목격하게 된 거죠. 4월 대학가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교정에서 농대 4학년 김상진이 선언문을 읽은 뒤 할복 자살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고 외치며 죽어간 김상진. 그의 죽음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이제 급류를 타는 듯했다. 11일 날 이제 사건이 나고선 전 이제 도립병원 가서 이제 밤을 새우고 12일 날 그다음 날 아침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실험실에 다시 왔는데 실험계사로 왔는데 저는 뭐 가서 수술을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날 그 집도한 의사가 이제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얘기는 못 하는데 괜찮다, 수술 잘 됐다, 걱정할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안심을 했었는데 밤에 이제 상황이 이제 나빠지더라고요. 새벽에 다시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 못하고 후송을 보내더라고요.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밤에 작은 형님도 오시고 또 여동생도 이제 같이 보는 참인데 이제 저녁 여동생하고 이제 그 차에 타서 같이 가는 거 보고 전 실험실로 왔는데 12시쯤 되니까 이제 후배가 찾아오더라고요. 12시 12시 좀 지나서 후배가 왔는데 후배가 12시 뉴스에 이제 나왔다고. 좀 허망하더라고요. 병원 앞에 거기 이제 정문 앞에 거기 내가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신이 모신 데 있고 옆에 뭐 각 기관원들이 뭐 전화통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학교 본부의 교무처장이라는 분이 쫙 오시더니 여기에 둘 수가 없다 이거야. 이게 지금 정보부에서 누가 또 와서 간접적으로도 이제 그러는 걸 또 좀 빨리 그래야 되겠다. 발인 절차 같은 걸 조금 취하면서 이제 연구차에 싣고 갔어요. 벽제로. 벽제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당시 시간으로 봐선 그 화장이 근무 시간이 다 끝나서 일과 시간이 다 끝난 걸로. 근데 뭐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분위기가 막 돌변하는 거야.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더니 뭐 거기가 다 완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뭐 그냥 우락부락한 거 경찰들 뭐 입혀야 그냥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밤에 그걸 거기서 이렇게 별도로 그걸 하고 거기서 장례를 뭐 성대하거나 치를 것처럼 이래가지고 속았는데 속았지 뭐. 상진이 형 그 할복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거기 있다가 여관으로 돌아왔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를 했던 겁니다. 그 푸른 여관에 경기도 일원의 경기도 경찰청의 형사들이 대대적인 그 검색을 했어요.
한 20여일 동안 제가 기억으로 하루에 2명씩 형사들이 2명씩 조를 짜가지고 계속 제 방해를 왔다 갔었어요. 거의 뭐 매일 밤 그렇게 한 2명씩 바뀌어가면서 계속해서 와서 같은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거의 잠을 자질 못했죠. 마침 익산에 있는 친구의 집에를 이제 휴학을 해가 친구들 했는데 갔다가 오니까 이제 그날이 아마 10일쯤 된가 봐요. 선배가 이제 그 상황을 사망했다는. 저희 그 동기인 그 이춘만이라는 이제 같이 이제 하늘에 3학년 나이인데 이춘만을 찾아가지고 상황님 듣고 다시 이제 수원으로 내려갔어요. 서울 쪽에 분양하고 수원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흩어지고 그래서 추모 관련된 대회들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천만 원한테 다른 서클들은 빠진다 하더라도 우선 노고나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서 이제 집회가 계획됐다고 그래요. 서울 전체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아직 세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선언문이나 이런 자료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한 2, 3일 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춘만 군하고 둘이 관련 선언문들을 집수해가지고 그 서서동동 학교 뒤쪽에 야학 그 학교가 있었는데 순상 안전장도 거기 갔다 해서 둘이 이제 밤에를 거기 갔습니다. 그 밥 문을 전부 다 담요로 두르고 거기서 등사판에다가 그 선언문을 그대로 다시 또 이제 긁어서 둘이 밤새도 그렇게 인쇄했어요. 둘이 이제 서울대 공대과 지하철로 갔습니다. 일단 그 인쇄물들은 구토팀에 넘겼습니다. 넘기고 다음날 아침 집회가 이어지는데 뭐 저희들 한 10시, 11시쯤에 집회가 시작하는 거 보고 다시 이제 훈문 담장을 넘어서 이제 빠져나오고 정문을 못 나오니까 우리 그 하루가 다음 날 또 명동 집회가 있어서 명동 집회에 또 마찬가지로 이춘만과 둘이 또 참여를 하고 어떤 이사시 상황을 좀 더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지방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리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미라를 하고 충남대학 미라를 이제 연락을 하겠다고 내려왔거든요. 그 미라 전남대학 전체가 그때 막 휴학을 했어요. 뭐냐면 뭐라 해야 되나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정부가 그 농활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전체 학교를 못 나오게 밖으로 다 빼서 학생들 학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어 그 미라팀 못 만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충남대학교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2번, 3번 정도 이제 그쪽 식당쯤 데 가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을 하고 여기서 좀 추모 집회를 좀 해달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다시 자기들 또 내부적인 회의를 한다고 해서 다음에 이제 2, 3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그 날짜에 이제 갔더니 어떤 상황 저 생각에는 이미 경찰이 달라붙는 거죠. 이제 잡혀서 수원역까지 이제 수원 붙어서까지 연행을 했습니다. 4월 30일 사이공 함락과 함께 월남이 패망했다. 지난 73년 미군이 철수한 뒤 계속된 내전 끝에 공산 정권인 월맹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베트남이 분단된 지 21년 만의 일이었다. 이와 함께 공산 치하를 탈출하기 위해
무조건 바다로 뛰어든 난민들이 생겨났다. 이른바 보트 피플이라 불리는 난민들이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중 1000여 명의 난민들이 우리 정부의 허가를 얻어 5월 1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부산여구에 마련된 임시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이들은 곧 미국, 네덜란드 등 제3국으로 보내졌다. 박 대통령은 총력 안보의 결의를 다짐하는 전 국민의 이 음망에 따라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5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됐다. 긴급조치 9호는 이제까지의 모든 긴급조치를 총망라하는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긴급조치 9호는 지난해부터 선포됐다가 해제된 긴급조치 1호, 4호, 7호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었다. 또한 긴급조치가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도 긴급조치 9호는 무려 4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한층 강화됐다.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시위는 금지됐고 이를 어길 경우 지적은 물론 징역 15년형에 처한다는 등의 공포 분위기가 형성돼 갔다. 이런 분위기를 통탄해 술자리에서 몇 마디만 해도 잡혀가는 시대였다. 이른바 막걸리 긴급조치라 불리는 긴급조치 9호의 시대는 79년 12월까지 계속됐다. 또한 긴급조치 위반 사례를 고발토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삼엄한 분위기가 형성돼 갔고 이 기간 동안 구속자는 800여 명에 달했다. 71년 가을에 위수령 때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한 200명 가까이가 제적을 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전체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복학생들이 그때 군대에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제대를 하는 게 74년도 가을쯤 2학기 가까이 됐을 때 2학기 때부터 복학을 해요. 75년에 또 이제 관악 캠퍼스로 넘어오면서 아직 그 운동권의 역량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장례식도 못 가지게 하고 한 것은 이건 암장이다. 몰래 어디다가 이제 장례를 해서 몰래 이게 어디 묘지에다가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게 또 농대생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건 암장이다. 그러니까 이건 장례 집회를 해야 된다 하는데 김상진 열사 이 할복 자결하고 나서 우선 관악부터 해가지고 농대는 물론이고 관악 캠퍼스 휴교 그것도 그 다음에 공대에서 바로 뒤이어서 이 집회를 가졌는데 공대가 집회를 가지니까 서울공대 휴교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의학 캠퍼스로 돼 있는 서울의대 거기도 또 이제 휴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월 15일 전후 해갖고 전부 다 서울대 전체가 이 휴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4월 말일까지 이걸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학내 우선 뭐 들어갈 수가 없고 집회를 못 가지니까. 근데 5월 13일 그 긴급조치 9호가 내리기 전까지도 그 전에 이 김상진 열사 장례 집회를 준비하려고 했던 거를 계속 준비를 했어요. 이 집회를 계속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갖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거 집회를 가지고 5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마나 이렇게 상태에서 사람들 잡혀가기만 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좀 신중론도 한편으로 나왔는데 야학문제연구에 소속한 당시 3학년의 박연호 씨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감옥 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복학생들의 역할은 이 현역들하고 또 얘기 또 따로 해갖고 우리는 어차피 현장에 못 나가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근데 관악 캠퍼스는 새 건물이고 새 건물에는 예전에 동성동에 있는 건물 이런 데는 없던 그 건물의 각 층층마다 계단 내려오는 중간에 전부 화재 비상벨이 있다. 그 화재 비상벨을 그 집회가 있을 때
집회 있기 직전에 화재 비상벨을 누르자. 그 복학생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그 전에 강의 커리큘럼을 전부 뒤져갖고 200~300명 들어가는 그 대형 강의실에 그 조그만 쪽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김상진 열사 장례 집회 5월 22일 12시 중앙도서관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강의하는 거고 조금 있으면 끝나겠다 하면 그때 뒤에 앉아서 이렇게 그 쪽지를 돌리는 거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상도 못해 뭐 5분 10분이면 깨지기 쉽겠다 하니까 한 10분 20분 하면서 300명 500명 뭐 이러니까 중간에 플래카드 나오고 또 선언문 있고 뭐 또 쫙 뭐 그러면서 그게 1000여 명 되고 그게 또 1시간 뭐 이상 지나고 이제 그 진행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또 그냥 그 교문화까지 그 왔다 갔다 시위를 하고 하면서 그 많이 불어난 거죠. 아니 이거 시위 형태로 모이고 이런 거 말고도 3, 4월에도 시위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또 학내에서 하는 거 시위 뭐 집회나 이런 거를 밖에서 뭐 들어오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번 경우는 틀리단 말이에요. 긴급재치 구호 상황이 아주 악랄하게 어떤 그런 시위나 이런 걸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해놨는데 더구나 김상진 열사가 이 팔복 자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장례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그냥 예상과 달리 상당히 시간을 오래 잡으면서 그걸 정말 그 집회 자체를 성공적으로 하니까 뭐 이건 뭐 가슴 뭉클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김상진 열사의 그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완전히 암장으로 묻혀버릴 만한 걸 갖다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런데 정말 성공적이었구나. 그 다음에는 뭐 감옥에 갔던 뭐 그런 거는 뭐 아무런 생각도 없죠. 이 자체가 일단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기왕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김상진 열사는 이 사회를 좀 푸근한 그런 세상에 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신체 일부 하나가 이렇게 피만 조금 흘려도 아파하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또한 뭐 달리 생각하면 죽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피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자기 내적인 승차를 거치면서 사람이 어떤 커다란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의 극한이에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걸고 자기의 신념을 소리 높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 이상의 가치도 없다. 그것 이상으로 더 강렬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 아닌가. 김상진 열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새로운 세대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요즘 자유경쟁 시대의 극한적인 그 경쟁 상태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문제도 돌아봐야지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길이 옳게 설정을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이 있었음을